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되게 오랜만에 리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본업이 있는데 뭐 좀 바쁜 것도 있었고 영화를 안 본 건 아닌데요. 이게 보고 나서 바로바로 녹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좀 여력도 없었고, 제가 또 하는 일이 또 있어가지고 이 본업 말고도 뭐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뭐 결론은 뭐 별일은 아니고 제가 그냥 바빴다는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다시 또 그 리뷰를 하나 업로드 하게 되는데요. 프로텍터라는 영화입니다. 본래는 이게 뭐 이렇게 제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뭐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나름 한국인이 또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는 영화라서 좀 화제가 있어요. 이게 근데 물론 극장에서 흥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프로텍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틀롤이 밀라 요보비치인데요. 밀라 요보비치의 영화는 좀 이렇게 애정이 있죠. 폴 W.S. 앤더슨이라고 이 밀라 요보비치의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영화에도 총 제작자로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 밀라 요보비치가 그 유명한 건 릭베송의 제오 원소로 이름을 알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폴 W.S. 앤더슨의 이제 레지던트 이블 같은 영화로 이제 좀 각인되어 있는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스테레오타입화돼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크게 명성에 비하면 뭐 연기력이라든가 배우로서의 입지는 조금 단순하게 소모된 바가 있습니다. 본래 모델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근데 보면 필모도 상당히 다양하고 어렸을 때 가정사는 좀 불행했지만 하지만 뭐 어쨌든 캐릭터로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이제 전체 에, 시리즈 영화판을 끌고 갔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부 이미지가 매우 강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액션을 상당히 잘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여배우기도 하고. 자, 일단 이 영화는 부산영화제에 왔었어요. 그래서 부산영화제 미드나잇 섹션인가요?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됐었던 바가 있는데 이 영화 연출자는 에드리안 그린버그입니다. 에드리안 그린버그는 또 누구냐? 뭐 사실 제가 이 사람 영화를 본 거는 2019년작 람보 라스트 워, 람보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잔혹해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매우 싫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연출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단은 A급 감독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A급 감독이라는 어쨌든 이제 예산 규모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 규모는 아니고 약간 이제 그 B급 프로젝트 이제 헐리우드에서 메이저 영화사 쪽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수요가 있으니까 액션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 온 감독입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 프로젝트에서는 멜 깁슨, 그 다음에 람보에서는 실베스타 스텔론, 그 다음에 이제 밀라 요비치랑은 프로텍터를 같이 하게 됐네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평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높지는 않은 감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포인트로 이게 뭐 크게 관객들한테 어필할 것 같지는 않지만 밀라 요보비치가 선택한 한국 시나리오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프로젝터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한국분이 썼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시내21에도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 문봉섭이라고 하는 분이 각본을 썼고요. 이 문봉섭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오랫동안 영화계의 여러 가지 분야에 일을 했던 분이고 각본은 맨홀이라는 작품을 각본을 썼던 경력이 있는 그런 각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작에는 주방옥이라고 하는 제작자, 뭐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투자자 이런 걸로 활동을 하셨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밀정의 투자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영화 프로텍터의 제작자로서 또 이 영화의 크레딧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 분들이 일종의 캐릭터로 참여를 했고요. 사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프로텍터라는
라는 영화 자체에 이제 헐리우드 쪽의 평가가 좀 더 박하고 신선도 지수가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시네 21 전문가 평점에서도 이것저것 베끼다 떠무니없는 짓까지 추격의 속도를 낮추고 주인공의 잿빛 내면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유채 평론가가 좀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했네요. 실갈라켓 평점은 뭐 이 24명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본 관객들의 만족도는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그 반전이 좀 숨어 있는데 그 영화 그 얘기를 빼면 또 할 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좀 말을 풀어보죠. 근데 이 영화가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테이큰이라는 영화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테이큰의 아류라고 하는 영화는 워낙 많아가지고 테이큰은 이제 그거잖아요. 딸이 납치됐어. 그리고 이제 이 전직 전문 일종의 이 킬러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 이제 그런 능력자죠. 특수부대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딸을 구하러 가는데 이제 무지막지하게 돌진한다. 뭐 이런 얘기의 시리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틀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텍터도 기본적으로는 앞부분에서 이 밀라 요보비치의 이 군 생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밀라 요보비치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의 15년간 계속 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딸에게 뭐 생일 메시지 보내고 이런 장면이 앞부분에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보내다가 이 사람의 서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딸이 15살이 됐을 때 남편이 이제 같이 있었던 남편이 그러니까 밀라 요보비치는 계속 외근을 하고 군인으로서 있었고 그 남편이 백혈병으로 죽어요. 길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영화에서는 그 보조적인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 이제 밀라 요보비치가 전역을 하고 딸과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영화의 앞장면은 그 다 큰 딸과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갈등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16살의 생일에 일단은 딸이 나가게 되고 이제 엄마랑 갈등을 빚다가 이제 딸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엄마식의 파티, 케이크 파티 같은 거를 하지만 이제 머리가 큰 딸은 이미 이제 밖에서 놀고 싶은 건데 이제 그것이 음주와 연결되어 있죠. 음주가 연결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남자애를 만나가지고 뭔가 눈빛을 교환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영화의 앞부분에 이제 이런 둘의 관계가 좀 설명이 되고 이 영화 러닝타임 자체가 길진 않거든요. 1시간 딱 30분 정도의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계가 딱 되고 그 다음에 딸이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딸을 위치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술집에 가서 무슨 양조장이라는 제목이 달린 이제 술집에 가서 딸들의 친구를 만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들이 괜찮은 남자애랑 있다. 무슨 비리인지 처음 만난 애니까 걔랑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걔가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라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의 앞부분에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깝니다. 미국 내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범죄가 이제 납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얘기들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지점이죠. 미국 국내에 있는 딸은 그 납치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일단 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밀라 요보비치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전장에서 일종의 살인 병기처럼 키워지는 인물인데 사실 영화에는 그렇게 막 전문적이고 잔혹한 무슨 살인 병기로서의 양성보다는 전쟁 현장에 트라우마에 실릴 수밖에 없는 동료가 죽어가거나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앞부분은 서두적인 부분에서는 람보 퍼스트 블러랑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뭐 감독이 각본에 직접 개입한 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 캐릭터 자체가 이제 람보 퍼스트 블러를 좀 연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인데 바로 돌진해 납니다. 바로 돌진해서 막 지금 이 과격하게 액션을 해서 막 이 납치되고 있는 딸을 뿌집어내려고 이제 저기 뭐야 이게 이제 동선을 뚫어버려 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의 도주로를 이제 우회로를 갖다 직선으로 해서 개인이 쫓아가서 이제 잡아내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상당히 강렬한데 이 장면에서 밀라 요보비치가 이제 떨어져서 기절을 이제 혼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전제가 72시간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앞부분에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영이 되게 두드러져 있는 안부가 되게 많이 두드러져 있죠. 콘트라스트가 막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사실 영화에선 예고를 좀 하고 있는 게 이 일상적인 심리 상태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암흑 속에 있는 갇혀져 있는 인물이 되게 강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이 이제 영화의 서사의 결말과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반전이거든요. 근데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사실 이제 영화를 봤던 분들은 이제 좀 대충 예측이 돼요. 왜냐면 밀라 요보비치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그 강박적인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밀라 요보비치의 캐릭터가 이게 영화가 각본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꼼꼼하게 담을 수 있을 만한 러닝 타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제작 자체가 1,000만 불 규모의 B급 액션 영화로 제작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룩이라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때깔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B급 영화를 그러니까 저같이 막 액션 영화를 많이 보면 존윅 같은 영화를 보면 이게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깔끔하고 조명을 상당히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조명이 아무래도 딸려요. 이게 이 돈을 줄일 수 있는 저예산 영화의 한계점이 이 그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결국은 그 조명 촬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비무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이 영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제작비의 한계를 어떻게 또 이제 연출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점도 영화의 이제 지점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진행이 되면 일단은 잃어버리게 되고 영화가 이렇게 기절을 혼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도주하던 애들의 중에 한 명을 이제 또 해치우죠. 해치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추적 과정을 쫓아가는 과정이 이제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도살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깨요. 시간이 그러면 40 몇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72시간이라고 하는 리미트를 주고 있는데 그건 이 영화의 또 반전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딸을 찾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이 집단을 추적해 나가는데 그게 인신매매 집단인 거죠. 인신매매한 소녀들을 영화에서 이제 등장한 바로는 이제 매춘의 대상, 매춘굴에 데리고 가는 거고 영화에서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 매춘굴까지 쫓아가서 이 싹쓸이를 한 다음에 이 도살장에서 깹니다. 이 인간 도살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 고문을 당하던 와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이 도살자랑 또 대결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추적을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액션이 또 이렇게 펼쳐지는 과정이 또 이제 도로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부두모 이게 매니저를 뒤쫓아가는 장면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당연히 살인 사건이 이제 펼쳐졌으니까 그 과정에 경찰이 이제 알게 되고 이 여성이 상당히 그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를 캐치를 해서 스와트 팀이 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영화적 설정이겠습니다만 이 경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랄 건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영화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스와트 팀을 이제 철수시키는 인물로서 이 대령인 매튜 모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매튜 모딘이 이제 대령이라는 캐릭터예요. 이게 딱 보면 그 대령이라 그러면 또 리처드 크랜너가 이제 람보와의 관계에서 연기했던 캐릭터가 떠오른단 말이죠. 제가 옛날 사람이죠. 람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 그
람보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제 전 사령관이죠. 그런 캐릭터랑 비슷해요. 사실 매튜 모딘이. 사실 매튜 모딘은 그 람보 시대에는 버디 같은 영화에서 반전 영화죠. 그러니까 알란 파커 영화 같은 데서 상당히 뭐 풀메탈 자켓이라든가 반전적인 캐릭터를 연기 많이 했던 그런 캐릭터인데 요즘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는 이제 뭐 기묘한 이야기도 나오고 시즌 1에 그 나오면서 이런 캐릭터 이 뒤에 있는 인물이 이제 그 형사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파견을 해서 그냥 대령이나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은 사실 영화의 키를 이제 나레이터로서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서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에 이제 반전을 또 던져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반전적 설정 때문에 니키 하스테드라고 하는 밀라 요보비치의 캐릭터가 상당히 강박적이고 신경질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영화에서는 또 꽤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비무비 액션 영화니까 결국은 이제 돌진을 해서 이제 달려가서 결국은 이 그 다수의 적들, 이 요새와 같은 이쪽의 보스의 집을 갖다가 부셔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스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사실 이 빌런이라는 세력이 상당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화에 등장하는 존재는 경찰 빼면 주인공 빼고 경찰 빼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악당이죠. 나머지 악당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비무비적인 그런 공격적인 측면이 보여주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쿠바 쿠딩 주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비무비를 많이 찍었는데 그런 스타일의 이제 이 영화의 결이 좀 비슷하고요. 이 공간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상대방의 보스의 집에서 이 적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것에 좀 슬픈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게 이 영화의 일종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니키 하스테드라고 하는 이 밀라 요보비치의 캐릭터가 상당히 뭔가 허무하고 상당히 슬퍼 보이는 되게 상처투성이의 영웅이거든요. 상처투성이의 영웅이고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의 목표는 사실 딱 한 가지죠. 딸을 구하는 것. 딸을 구하는 것. 그거 하나죠. 그 하나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부분에 나와서 전제를 하는 게 72시간 안에 딸을 구하지 못하면 딸은 대부분의 인질을 살해당한다. 그래서 72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납치 조직들을 만나는 족족 다 살상해 나가면서 싸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몸으로 달리고 하는데 일단은 이 영화에서 그 효과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있는 영화니까 후반부에 상당히 볼만한 장면들이 액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워서 그 액션의 매력이 조금 좀 덜 살고 어차피 암전된 상황이라는 좀 특징이 있지만 뭐 그건 나름의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액션 장면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가령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화의 내러티브상 이 도살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CCTV 같은 걸 활용해서 그렇게 설명되고 말아버리는데 그런 장면들, 액션 장면들 이런 것들은 조금 생략되어 있죠 영화적으로. 그래서 제이슨 스타뎀의 영화가 일종의 이 프로텍터보다는 좀 상위 호환 버전의 영화인데 이 제이슨 스타뎀의 영화는 되게 단순하고 과묵한 캐릭터가 상대방들을 그냥 일기팔마로 때려 부셔버리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프로텍터는 이 니키가 막 저렇게 처절하게 맞고 고문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암울하게 막 이겨나가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한국 영화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캐릭터 자체가 상처를 상당히 많이 입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그냥 스무스하게 막 그냥 매끈하게 부셔나가는 헐리우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좀 한국 영화랑 닮은 면이 있죠. 근데 한국 영화는 최근에 거의 이런 식의 액션 영화는 부재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룩인데
어떻게 보면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밀라 요보비치한테도 잘 맞는, 이 나이든 밀라 요보비치의 입장에서는 또 잘 맞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밀라 요보비치가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자기의 후기 필모 중에 한 작품으로 이 영화를 선택하는 건 또 나름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폴 W S 앤더슨이랑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 폴 W S 앤더슨 역시도 이제 레지던트 이블에 손을 뗐고 전성기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우로서 밀라 요보비치가 이런 식의 시도를 한번 또 이게 큰 요보비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규모의 그렇게 뭐 거대한 실험은 아니니까 이런 캐릭터를 한번, 또 처절한 캐릭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연기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야심에 비하면 이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가 이 미술, 그러니까 프로덕션 디자인은 미술이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조금 때깔이 좀 덜 나는 건 맞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데 이 연기 보는 재미는 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설명드릴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SF 아니고 현대 액션 영화로 히어로서의 밀라 요보비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사실 좀 슬픈 면이 있는 그런 영화다. 단순하게 뭐 존윅이나 테이큰 같은 또 영화들하고 또 비견되기에는 좀 다른 영화고, 생각보다 액션의 퀄리티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약점이 좀 있어요. 그런 예산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것들이 조금 영화로서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IPTV 같은 데서는 좀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이상 오랜만에 리뷰 소마시대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